공모주, 장외주식 이번 주도 한번 열심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송범선입니다. 자, 이번 주도 오늘도 바로 이 자리를 빛내주실 분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영주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워졌는데 네, 덥습니다. 불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는 길에 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갑자기 또 비가. 여의도는 날씨를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주식과 함께 날씨도 변하는데 그래도 오늘 살짝 주식이 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여전히 장외주식이건 거래소 코스닥이건 네. 답답하게 시장이 행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많이 좀 요즘 코스피나 장내 주식은 좀 오르긴 했는데 좀 뚜렷한 주도주가 없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답답한 것 같고. 예. 자, 그렇다면 한 주간의 장외 주식 이슈는 또 네. 어떤 건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비상장 주식 시장, 장외 주식 시장이 SKIT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면치 못하겠습니다. 공매수도 없고 아예 거래 자체가 없는 시장을 연속적으로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 주간 이슈를 보시면 무신사의 조만홍 대표가 사임을 했죠. 실은 조 대표님은 오랫동안 대표이사를 내려놓으려고 했습니다. 이사의 의장으로 가겠죠.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리한 쿠폰 발행이죠. 우진사를 키우기 위해서 여성들에게 무리한 쿠폰을 발행했고 그 쿠폰 자체가 우신사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무신사에서 사용되더라. 남성들의 역차별 논란에 일으키면서 즉각적으로 정적적으로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조만호 대표는 오랫동안 사임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비대든 조직을 이끌 정말 유능한 CEO를 선별하고 있고 본인의 지분의 일부를 팔아서 한 500억 정도를 펀드를 구성해서 신규 사업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해외 산업 진출에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있다. 무신사가 새롭게 변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토스죠. 우리가 비바 리퍼블리카. 비바 리퍼블리카가 드디어 국내 3호 인터넷 은행 인가를 허가를 받았습니다. 굉장하네요. 굉장하죠. 뭐냐면 카카오뱅크, K뱅크, 그다음에 토스뱅크가 드디어 출범했습니다. 우리가 토스뱅크가 출범하면서 비바 리퍼블리카 주식도 같이 덩달아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그동안 올해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 거죠. 우리가 7월 1일 날, 2일 날, 7월 달이죠. 1, 2월 달에 가장 큰 또 대여주 하나가 등장합니다. 일반 청약을 하죠. SD 바이오센스 진단키트죠. 신속 진단키트.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팔고 있잖아요. 신속 진단키트인데 우리가 상장되는 시제보다 더 높은 매출액과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7월 중순 정도에 공모주 청약이 진행될 건데 SD 바이오센스가 과연 백신이 나온 상태에서 진단키트 시장이 계속 갈 것인가 가늠자가 될 것 같고요. 상당히 큰 주식이다 보니까 아마 일반 청약에 사람들이 좀 몰릴 가능성이 있고 이걸로 인해서 제발 그 공모주 시장이 좀 살아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비상장 주식은 우리 카카오뱅크라든가 크래프톤 그동안 시장을 리더했던 주도주들이 주도주 역할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매도와 매수가 없는 주도주가 상실한 그런 시장의 연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LG 에너지 솔루션 그렇죠. 상장 절차 돌입이 좀 9일 날 그래서 거래소 상장 드디어 어제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상장을 하겠죠. 드디어 LG약 상장돼 있는 LG약의 주가도 제자리를 찾지 않겠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올해 있을 가장 큰 대여주죠 공모주 시장에 드디어 이제 상장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곧 제출해서 언제 이제 좀 통상적으로 이 정도면 2개월 안에는 결과가 나옵니다. 보통은 이제 제출하고 2개월 안에 안에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름에 7월 8월 여름에 나오겠죠. 될 수 있으면 휴가장을 지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갈 때 휴가장에는 모든 사람이 쉬고있기 때문에 휴가장을 지나서 9월 정도에 상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또 휴가 써서 이제 또 막 입찰하게 되는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 주간의 장외 주식 이슈 좀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다른 이슈는
이제 없으실까요? 그 기본적으로 보면 에이프로젠도 있죠. 아, 에이프로젠이 우리가 우리가 올 초에 쿠팡이 미국의 뉴욕 증권거래 상장되는 말이 많았습니다. 네.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네. 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냐 이 말이 많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장성에 무게를 두고 대단히 높은 시가총액을 인정해주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쿠팡의 의지였고 또는 막대한 투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내보다는 미국 시장이 낫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자 기업이 코스피에 가는 건 좀 어려웠습니다. 그동안의 네. 제도에 의해서. 네. 쿠팡 이후에 제도가 개선됐죠. 적자 기업도 성장성만 있다면 상장을 시키자. 쿠팡 이후에 이 뜻은 제2의 제3의 쿠팡을 막자라는 네. 의미로서 거래소가 변했죠. 그 최초의 1호 종목이 지금 바이오 시밀러 유니콘 기업이죠. 비상장에 있는 에이프로젠이 그 적자 기업으로서 1호로서 아마 코스피에 상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작년에 상장된 이 회사와 합병을 통해서 우회 상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좌절되면서 이제는 거래소의 직상장을 노리면서 적자 기업 1호, 쿠팡의 효과를 보는, 혜택을 보는 적자 기업 1호 코스피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럼 에이프로젠 주식이 움직였죠. 움직였죠. 오늘 살짝 또 밀렸네요. 살짝 밀렸는데 28,000원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 주간의 장외 주식 또 공모주 이슈 한번 알아보셨고요. 자, 그렇다면은 좀 근본적인 좀 원론적인 좀 질문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장외 주식을 투자할 때 있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장외 주식 투자의 3대 요소 3대 있죠. 요소가 그렇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겁니까? 기업을 우리가 그렇으면 장외 주식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네. 옥석을 가리고 선별하는 방법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3대 요소를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 이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안정성, 수익성은 기본이고요. 비상장에서 가장 큰 건 바로 성장성이죠.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나 내후년에 상장되는 종목을 선택할 필요가 있겠죠. 또한 상장의 의지가 반드시 강한 기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 비상장 회사는 거의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하는 기업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상장의 의지가 강하고 무엇보다도 이 비상장이 공시 제도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정부의 비대칭 시장입니다. 그래서 초기 회사를 파악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기관이 투자한 회사를 투자하라. 기관이 보통 50억에서 많게는 200억, 300억 이렇게 돈을 넣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정말 뛰어난 심사역들이 그 회사를 샅샅이 살펴보고 미래 성장성까지 살펴보면서 투자하기 때문에 좀 깜깜할 때 앞이 잘 보이지 않은 회사를 투자할 때는 과연 이 회사가 기관이 투자되어 있나 이걸 보시고 투자하는 것이 최우선의 원칙입니다. 앞서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안정성, 성장성의 무게, 안정성, 수익성, 이 성장성 3대 요소를 갖춘 기업 중에서 성장성 무게가 있고 두 번째로 기본적으로 기관이 투자하는 회사, 마지막으로 반드시 상장의 의지가 있는 회사, 이런 회사를 선택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3대 요소에 더불어서 수급적인 요인까지 약간 보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 수익성과 성장성 약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당연하죠.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성장성이 좋다는 것은 올해보다 내년이 좋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좋다는 앞으로 거죠. 좋아질 게 성장성이 그렇죠. 실은 좋고 수익성이 좋은 기업은 성장성도 좋습니다. 수익성이라는 건 지금 현재 그렇죠. 수익이 현재 잘 그러니까 난다. 그렇죠. 현재적 가치도 무시하자면 아무리 성장성에 무게를 둔다 하더라도 현재적 가치도 볼 필요는 있다 이거죠. 우리가 현재적 가치를 우리가 1상, 2상 돈이 아니라 기술력이 뛰어난 데라도 현재적 가치를 보고 있습니다. 수익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같이 맞물리게 되는 3대 요소죠. 실은 안전하면 수익성이 좋고 수익이 좋으면 성장성이 좋은 기업입니다. 하나 묶여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까봐 그 수익성이라는 건 현재 수익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이 잘 나고 있는지가 수익성이고 그렇죠. 성장성은 앞으로 뭐 1년, 2년 뒤에가 성장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3대 요소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의 기관의 수급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또 새로 최근에 그 정책적인 이슈가 있는데
공모주 중복 투자 금지라는 정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이렇게 있습니다. 되면 어떤 영향이 또 미칠까요? 그렇죠. 그동안에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네. 우리 주관사 전체 계좌를 탔습니다. 네, 그 다 이것저것 문화볼라 해가지고. 그다음에 맥시멈으로 주식을 삽니다. 그죠? 네. 또 우대 고객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들이 이제 중복 청약이 금지되면서 이들의 자금이 장외 주식에 유입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모지청이 사지를 못하는 주식을 네. 공모주 전 시장인 장외 주식에서 구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복 청약 금지는 장외 주식 시장에 어떤 일부 영향을 끼친다. 좋은 쪽으로 끼친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네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아니, 대충 들었을 때는 이제 약간 악재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건 이제 공모주 시장에는, 공모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별로 안 좋을 수 있겠지만, 네, 장외 그렇죠. 주식 시장에는 좋을 수 그렇죠. 있다. 그들의 자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네. 공모주 시장에 못 사는 자금이 장외에서 먼저 선구매하자. 네. 선구매하자 하면서 장외에 있는 공모주 주식을 편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복 투자 금지라는 게, 예전에 이제 돈 있으면 여기도 좀 넣고 여기도 좀 넣고 이런 증권사마다 하는 거가 그렇죠. 주관사마다 금지됐다. 전체. 예.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6개 계좌를 갖고 있거나 그랬죠. 그러나 그게 금지됐죠. 그럼 이제는 공모주를 많이 이거 주식수를 많이 받기 힘들어졌네요. 그렇죠. 힘든 것보다는 네. 우리가 균등배분 원칙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리 균등배분을 해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중복 투자가 있으면 한지도 못 받는 사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복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본가들이 좀 피해를 봤죠. 우리가 돈 많은 사람들. 그렇죠. 우리가 돈 없는 사람들은 거의 균등배분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최소 단위, 열주 단위로 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돈이 있는 사람들은 주관사 모든 계좌의 맥시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들의 자금들이 이제 아. 거기에 머물지 않고 공모주 선 시장인 장외 주식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중복 투자 금지가 불리하고 불리하죠. 돈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더 유리해지죠. 그렇죠. 그걸 뭐냐면 누구나 주식을 한 주, 두 주는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이런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균등배분이 지금 5대 5인데 균등배분의 확률을 한 70까지 늘리고 그렇죠. 경쟁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돈의 부분은 한 30%까지 좀 줄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누구나 주식시장은 공평한 룰에서 출발한다. 그것이 바로 공모주 시장입니다. 그러나 실은 자본주의 논리에서 이런 것들은 국가가 개입해서 균등 배분을 만들었다는 것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이 쿠팡 이후로 쿠팡이 이제 성공적으로 미국에 갔는데 쿠팡 이후에 상장을 곧 앞두고 있는 이커머스 강자 누가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주관사를 선정한 기업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EMF라든가 티몬이라든가 11번가도 있고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매각을 앞둔 이베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업이 아니라 현재 주관사를 선정한 마켓컬리와 오아시스를 보고 있습니다. 마켓컬리는 우리가 JP 모건이나 모건스탠리 이 뜻은 미국에 가겠다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쿠팡처럼 이미 진작에 주관사를 선임했고 이번에 오아시스도 한국투자증권을 선임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아시스와 마켓컬리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상당히 크기 때문에. 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켓컬리 1조 가까이 마켓컬리는 크잖아요. 그렇죠. 마켓컬리 1조.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켓컬리는 2020년에 한 9,500억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오아시스를 비교하면 한 2,300억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켓컬리는 파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선식품 시장에서 공산품까지, 가전까지 진출했습니다. 이번에 그 임시 주총에서 주주를 변경했죠. 사업 목적을 변경하면서 추가를 했습니다. 이 뜻은 공격적으로 시장에 진출하겠다. 얼마 전에 김포 물류센터까지 마켓컬리 만들었죠. 근데 이 회사가 가장 큰 적자의 원인은 가장 많은 마케팅비를 쓰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판관비가 거의 3천억 넘게 들어가고 광고를 있습니다. 엄청 때리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오아시스 흑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회사는 광고보다는 입소문을 통해서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절차를 쓰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아시스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직거래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고나라처럼. 그렇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은 파이 크기로는 마켓컬리가 월등하죠. 월등하지만 이 틈새 시장을 무기농과 유기농 시장이 틈새 시장에
오아시스가 들어갔죠. 아, 그러면서 네. 오아시스님이 뭐 흑자 한 90억 가까이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네. 영업이 한 96억 2020년에 나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이 두 회사 쿠팡 이후에 이커머스 시장이 상장될 수 있는 마켓컬리가 오아시스를 꼽고 있죠. 네. 그러나 두 개의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국내 최초의 세배부 배송을 시작한 컬리의 시장성. 그다음에 이미 어떻게 보면 하이 퀄리티 시장은 컬리가 장악했죠. 신선식품 시장은 독보적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다만 그 틈새 시장인 오아시스가 등장하면서 오아시스가 일정 시장부를 잠식한 건 사실이죠. 네. 잠식한 건 사실이지만 서로 다른 구역에서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대로 이미 규모 경제를 통해서 이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켓컬리. 아마 조만간에 뭐 외국계로부터도 투자가 유치되겠죠. 이 규모 경제 게임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근데 어차피 조용히 시장을 선점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오아시스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나 시장의 형태는 어떻게 보면 5배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걸 네.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다만 이커머스의 후속주자로 상장할 수 있는 기업이 마켓컬리와 오아시스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개는 확연히 파이의 크기가 틀립니다. 틀리고 시장의 형태는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신선식품의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마켓컬리가 리더 역할을 하고 있고 나머지 틈새 시장, 신선식품의 나머지 틈새 시장을 오아시스가 치고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쿠팡 이후로 또 신선식품 마켓컬리, 거기에 더불어서 틈새 시장을 장악하는 오아시스까지 또 좋은 종목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장애 주식들 좀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제 좀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뜻깊은 시간 가졌고요. 오늘 이 시간 한국장애주식연구소 소영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